무슨 농담이라도 하는 겁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장.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모여 있다. 러시아 대표가 강한 억양의 러시아어로 20분간 연설을 마치자 동시통역 부스에서 한국인 여성이 마이크를 잡는다. 모두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녀가 어떻게 이 자리에? 미국 대표가 보좌관에게 속삭인다. 통역 부스 유리창 너머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은 침착하게 눈을 감는다. 회의장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인다.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전환되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각국 대표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그녀가 마이크에 입을 댄다.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녀의 입에서 러시아 대표의 모든 뉘앙스, 모든 외교적 수사, 모든 미묘한 위협을 완벽하게 담아낸 영어가 흘러나온다. 20분간의 연설이 마치 컴퓨터의 정밀한 번역 프로그램을 거친 듯 정확하게 재현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프랑스 대표의 눈이 커진다. 러시아 대표조차 놀란 표정으로 통역 부스를 바라본다. 그의 복잡한 수사와 문화적 뉘앙스가 완벽하게 전달되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표의 보좌관이 서류를 급하게 넘기며 속삭인다. 이 통역사 박지민. 프로필에 러시아어가 없습니다. 러시아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대체? 긴장된 공기 속에서 한국인 통역사 박지민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회의장을 채운다. 그날 그녀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준비도 없이 9개 언어를 완벽하게 통역한 것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국제회의 전문 통역사 박지민입니다. 올해 43세, 20년 넘게 국제 무대에서 통역 일을 해왔죠. 하지만 제가 그날 안보리 회의에서 9개 언어를 동시 통역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 자신도 가끔은 그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 6개월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의 여정은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우리 가족은 늘 생계가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통역관으로 일했던 분이셨습니다. 비록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천부적인 언어 감각으로 영어를 독학하셨고 전쟁 중에는 수많은 미군 장교들과 한국군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민아, 언어는 그저 소리가 아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란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할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심상 언어 매핑이라고 부르셨는데 언어를 단어나 문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 배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어를 외우지 마라. 그 단어가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렴. 어린 저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재미있게 따라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언어 능력을 보였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도 쉽게 익혔습니다. 마치 제 뇌 속에 여러 언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는 그의 낡은 통역 수첩을 유품으로 받았습니다. 손때 묻은 그 수첩에는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언어 학습법과 통역 비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저는 그 수첩을 상자 깊숙이 넣어두고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우리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제 교육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지만 농사일만으로는 생계 유지도 버거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지만 비싼 유학 비용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제 청소년 언어 경연대회가 서울에서 열렸고 영어 교사의 권유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저는 예상치 못하게 1위를 차지했고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 외국어 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더 많은 언어를 배웠습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할아버지의 심상 언어 매핑 덕분에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제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교수님들조차 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지민 학생, 정말 독특한 재능이네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를 겁니다. 통역은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교수님의 이 말은 제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국제회의 전문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6세에 UN 통역사 시험에 합격하여 뉴욕 본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UN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시아계, 그것도 한국인 통역사로서 끊임없는 편견과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서구 출신 동료들은 제 능력을 항상 의심했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저보다 경력이 짧은 서양인 통역사들이 더 중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언어만 잘해요. 유럽 언어는 원어민 수준이 아니죠. 이런 편견 속에서 저는 10년 넘게 묵묵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주로 영어, 불어, 스페인어 통역을 담당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까지 통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제 진정한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 회의에서 저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국 대표의 미묘한 외교적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거의 외교적 문제로 번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저는 거의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씨, 당신의 통역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UN 통역부 책임자인 마크 존슨의 차가운 질책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경력, 제 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클라크, UN 인권위원회 의장이었던 그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통역사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박 씨는 UN에서 가장 성실한 통역사 중 한 명입니다.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클라크 의장의 도움으로 저는 겨우 직장을 지킬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중요한 회의에는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이었고 제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회의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통역부의 라이벌 통역사 소피아 밀러의 냉소적인 미소는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소피아는 하버드 출신의 미국인 통역사로 저보다 경력은 짧았지만 빠르게 승진하며 저를 추월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제 실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너무 걱정하지 마. 모두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 특히 비원어민들은. 소피아의 이런 위로는 사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우월감과 비하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저는 어느 날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할아버지의 낡은 통역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15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그 수첩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어는 그저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지도다. 단어 하나하나가 너의 영혼의 그림을 그리게 하라.
할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서구식 통역 방식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심상 언어, 매핑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부터 저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하나하나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는 단순한 번역 팁이 아니라 언어를 이해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어를 단어의 나열이 아닌 마음의 지도로 보았습니다. 각 언어마다 독특한 마음의 지형도가 있고 통역사는 그 지형도를 따라가는 여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의 경우 할아버지는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러시아어는 겨울숲과 같다. 처음에는 춥고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따뜻함과 깊이가 있다. 러시아어를 통역할 때는 그 숲속을 걷는 느낌으로 걸어가라. 저는 할아버지의 방법론을 현대신경 언어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심상 언어 매핑이 최신 뇌과학 연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뇌의 언어 영역만이 아니라 시각, 청각, 감정 등 다양한 뇌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할아버지의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언어들, 마이너스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까지 할아버지의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언어들이 제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비급 통역사로 취급받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회의와 문서 번역만 맡았고 승진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더욱 승승장구하며 통역부 부책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민, 너의 헌신에 감탄해.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어. 모두가 최고의 통역사가 될 수는 없잖아. 소피아의 이런 친절한 조언은 사실 저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방법을 더욱 깊이 연구했고, 심지어 몰래 유엔 도서관에서 러시아어, 아랍어 방송을 들으며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통역부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최고 위급 통역사팀이 탑승한 비행기가 악천후로 지연되어 회의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소피아는 급히 대체팀을 구성했지만 러시아어, 아랍어 통역사가 부족했습니다. 회의는 이미 30분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취소는 불가능했습니다. 누구라도 러시아어나 아랍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소피아가 사무실에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민, 당신 이력서에 러시아어나 아랍어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독학했습니다.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러시아어를 맡으세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수도 끝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의무실로 급히 후송되는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고. 박씨, 이제 당신이 이 회의의 수석 통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유엔 안보리 담당관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통역 부스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시아인 통역사? 내 발언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소? 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여주겠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와 불어로 진행되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곧 러시아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고 모든 이목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언어는 숲이다. 그 속을 걸어라. 러시아 대표의 말이 제 귀에 들어오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러시아어가 제 마음속에 이미지와 감정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외교적 수사, 미묘한 위협, 숨겨진 제안. 모든 것이 마치 그림책을 읽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영어 통역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대표의 모든 뉘앙스, 모든 감정, 모든 외교적 암시가 완벽하게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분간의 연설이 끝나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회의장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표조차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까지 총 9개 언어가 오갔고 저는 모든 언어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통역해냈습니다. 4시간의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승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제게 러시아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통역이었습니다. 박 씨. 당신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의 할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그의 눈이 의아함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저는 통역 부스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UN 본부는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한국인 통역사가 9개 언어를 완벽하게 통역했다는 이야기가 폭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통역부 책임자인 마크 존슨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 씨,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이력서에는 러시아어, 아랍어, 이탈리아어가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심상 언어 매핑 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존슨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실용적인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제 9개 언어를 통역했고 모든 대표들이 만족했습니다. 존슨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피아가 휴직을 신청했어요. 당분간 당신이 그녀의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최고 위급 회의의 수석 통역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제 능력은 점차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9개 언어의 박지민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구 통역사들의 방식을 따라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한국적 방식, 제 자신의 방식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문은 학계에도 퍼졌고 몇몇 언어학자들이 제 방법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신경언어학 교수인 제임스 윌슨 박사는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박 씨의 심상 언어 매핑은 현대 신경 언어학의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동서양 언어 학습 방식의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윌슨 교수의 제안으로 저는 할아버지의 방법을 체계화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MRI 스캔 결과 제가 여러 언어를 처리할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이 일반적인 다국어 사용자와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 뇌는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시각, 공간 인식, 감정 영역이 모두 동시에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의 심상 언어 매핑이 실제로 뇌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증거였습니다. 박 씨,
당신의 방법론은 혁명적입니다. 윌슨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역 기술이 아니라 인간 뇌의 언어 처리 능력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되자 저는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TED 강연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할아버지의 지혜를 세상에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능력은 천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TED 무대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 그리고 한국의 오랜 언어 습득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단순히 규칙과 단어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지도로 봅니다. 모든 언어에는 그 언어만의 마음의 지형이 있으며 진정한 통역은 그 지형을 따라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러나 명성에는 그림자도 따르는 법입니다. 유엔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소피아가 휴직에서 복귀한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통역부 부책임자였지만 이제 모든 이목은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지민, 축하해. 소피아가 사무실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그녀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딱딱했습니다. 갑자기 스타가 되었네. 하지만 명심해. 통역은 개인기가 아니라 팀워크야. 소피아의 눈에 담긴 질투심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평생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녀에게 시골 출신의 한국인이 갑자기 자신을 추월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테니까요. 소피아, 당신은 항상 훌륭한 통역사였어요. 저는 당신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도 소피아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소피아는 저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통역사들과 동맹을 맺었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상황은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기후변화 특별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행사였고 모든 통역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석 통역사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마크 존슨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수석 통역사를 결정할 시간입니다. 소피아는 경험이 풍부하고 박 씨는 최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두 분 모두 통역 시연을 해주시겠습니까? 소피아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가치관의 시험대였습니다. 시연날, 회의실은 중요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존슨뿐만 아니라 유엔 고위 관리자들과 몇몇 학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시연했습니다. 그녀의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전문 용어도 정확히 사용했으며 전체적인 내용도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연설을 듣고 통역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연설이 제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빙하의 융해, 해수면 상승. 이 모든 것이 생생한 이미지로 떠올랐습니다. 통역을 시작하자 제 목소리는 단순한 번역이 아닌 감정과 이미지가 담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정확한 통역과는 달리 제 통역은 마치 청중이 직접 그 장면을 보고 느끼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존슨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분 모두 뛰어난 통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소피아의 통역은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박 씨의 통역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청중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수석 통역사는 박지민 씨로 하겠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다른 통역사들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통역 방식, 다른 문화적 접근법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클라크 의장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소피아와 그녀의 지지자들은 당신을 실패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방식, 제 방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클라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당신의 독특함이 당신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이곳은 아직도 오래된 편견과 권력 다툼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의 경고는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묘한 방해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중요 문서가 갑자기 사라지고 회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었으며 심지어 제 통역 부스의 장비가 오작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정상회의 3일 전에 찾아왔습니다. 소피아가 존슨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존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심상 언어 매핑 방법이 신뢰할 수 없다는 학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몇몇 언어학자들이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보고서를? 익명의 제보입니다. 존슨이 말했지만 저는 소피아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피아가 수석 통역사를 맡고 당신은 잠시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방법이 신뢰할 수 없다면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언어 조합으로 시험해보세요.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존슨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 씨.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망연자실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윌슨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피아가 내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당신의 방법을 깎아내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더군요.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 진실을 보여주세요. 내일 테스트에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윌슨 교수는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심상 언어 매핑과 유사한 방법론이 실제로 뛰어난 언어 처리 능력을 가져온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존슨은 가장 어려운 언어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배운 적 없는 스와힐리어까지. 소피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지도다. 그 지도를 따라가라. 첫 번째 언어는 러시아어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겨울숲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펼쳐졌습니다.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다음은 아랍어였고 역시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와힐리어가 재생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제가 단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스와힐리어의 리듬과 억양을 느끼며 그 언어가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스와힐리어의 이미지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바나와 같았습니다. 열린 공간, 강렬한 태양, 생명력.
단어들이 그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역을 마쳤을 때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존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스와힐리어 전문가의 검증 결과 당신의 통역은 95% 이상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윌슨 교수가 보내준 연구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존슨님. 이것은 최신 신경 언어학 연구 결과입니다. 심상 언어 매핑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인간 뇌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방을 나갔고 존슨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박씨, 당신의 능력은 정말 특별합니다. 정상회의 수석 통역사 자리는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부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그 말은 사실상 승진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기후변화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15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이 중요한 회의에서 저는 수석 통역사로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9개 언어를 오가며 제 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각국 대표들 사이의 진정한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씨, 당신의 통역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예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공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지민, 내가 틀렸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질투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의 방법이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 우리는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화해했습니다. 소피아는 제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저는 기꺼이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유엔 통역부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부책임자로 승진했고 심상 언어 매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역사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젊은 통역사들이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윌슨 교수와 협력하여 저는 할아버지의 방법을 현대화하고 체계화한 교재를 출판했습니다. 심상 언어 매핑 한국의 전통에서 현대 신경 언어학까지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국의 젊은 통역사들이 제 방법을 배우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의 지혜를 세계에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는 항상 서양의 방법만 따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의 방식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통역사의 이 말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2년 후 저는 유엔을 잠시 떠나 국제심상 언어 매핑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전통적 언어 학습법을 연구하고 현대 과학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도 연구소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한국에 돌아와 할아버지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묘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한국의 방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제 뺨을 쓰다듬었고 마치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통역 수첩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심상 언어 매핑의 원천이자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닙니다. 기증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전해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이 펼쳐져 있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그저 소리가 아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란다. 할아버지의 이 말은 이제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의 지혜가 세계를 밝히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에서 할아버지가 제게 그러했듯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지혜를 전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